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천만 국민 여러분, 북한의 2,400만 우리 동포들, 그리고 780 내지 800만의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가 8천만의 대민족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더 힘찬 희망찬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유례 없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온 코로나 바이러스, 엄밀하게 말해서 중국 무한 바이러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안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아마 몇 분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또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날의 수많은 의료인들, 목숨 걸고 민족을 지키시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 뜨거운 찬사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민족의 건강을 해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한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결정적으로 흔들어버리는 정치적 사상적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민족사회 손상래 선생이 얘기하셨던 김수열 동지, 김수열 동지가 제가 지 먼저 나가라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오늘은 제 안 나갈 때가 다음 주에 나가니까 먼저 나가십시오 해서 제가 밀려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좀 큰 데서 할 때 김수열 동지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손상대 선생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1960년에 4.19가 났을 때 제가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내일 모레 80이 가까이 되는데 데모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서울 물리대를 다니면서 경찰의 통계에 보면 84회의 데모를 주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데모에 관한은 제가 전설적인 리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학년 때 무슨 큰 대회에 가서 대통령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받은 건데, 그것 때문에 약간의 유명세가 있어가지고 데모를 하려면 김경재를 붙여서 데모를 해야 돼서 그래서 끌려다닌 거예요. 사실 제가 별로 데모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또 애들이 와서 야, 너 중앙정보부에서 약 먹었어? 하고 압력을 넣는 거야. 야, 임마 말 조심해. 야, 그럼 너 왜 안 나와? 네 안 오면 우리가 사업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데모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하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것도 20번도 넘고, 그때 가면 동대문 경찰서는 한 7, 80번 다니고, 나중에는 뭐 보안사례도 끌려다니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따기도 맞고 다 했지만 그 데모한 것 때문에 구속을 당한 건 없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이 집회 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수열 동지가 한 건데, 쟤는 보따리 가지고 와서 거기서 명목상의 정치적인 무슨 프레젠테이션 좀 한 걸 가지고 불법 집회를 했다고 잡아넣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전에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3번 받았어요.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첫 번째 집회가 서울역에서 벌어졌는데,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던 말 한마디를 가지고 2년 반 동안 저를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걸어서 제가 지금도 집행유예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한 달이나 한 달 반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들어가서 선거를 가지고 이겨서 3년 임기의 총재에 당선이 됐는데, 제가 좀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온갖 사건을 다 벌려가지고 자유총연맹 법인카드를 가지고 20만 원짜리 성형수술을 했다. 온갖 얘기를, 그거 한 사람이 그 표창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엊그제 뭐 방망이 꽝꽝 들 김선미 의원, 이재정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막 몰아가지고 우리 집 사무실 자유총연맹 전부 압수수색하고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그리고 쫓겨나니까 아무 소리 없어요. 끝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 광화문에서 데모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3번을 연거푸 탄압을 받았는데, 광화문에서 데모한 사건 때문에 감옥소를 가서 얻은 소득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정광훈 목사님하고 감옥 동기가 됐어요. 이것도 큰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구치소에 약 2,500명 정도의 수용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오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 한 일주일 10일쯤 되니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왔다 갔다 하면 막 사람들이 마스크를 내리면서 막 인사를 해요.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여기. 뭐 안종범 수석도 있고 민경환 국정원 뭐 차장도 있고 뭐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여기를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그 교도관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 미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양반들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냐고. 그래서 제가 과장하지 않고 100명만 나는 사람 중에서 한 92, 3명은 정부를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심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동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도인가 하는 판사에게 보석 신청을 했는데 2번이 거절당했어요. 이 양반은 판사인지 검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맥이 빠져 있는데, 제가 하다 못해서 백성원 변호사라고 있죠. 그 가끔 나와서 국민참여재판 그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한번 하자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더니, 제가 변호인이 와서 총장님 그거 좀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해요? 요새는 그 대깨문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혐의는 말도 안 되는 혐의인데 걔들이 많이 들어서 유죄하고 판결하면 꼼짝없이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 위험한 거 왜 하십니까?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뭐 어차피 그렇게 되면 대깨문이 많이 오든 말든 내가 내놓고 할 얘기 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3인 재판부가 구성이 됐는데, 이 재판부가 참 괜찮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을 하기 전에 교도소의 어떤 고위 간부가 저를 뭐 면담한다고 해서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지금 이 보석이 2사람이 있어서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경험을 따로따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한테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우리 손수일 동지 먼저 좀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만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수일 동지가 어머니가 94세예요. 이제 해들어서 95세 됐어요. 아들이 잡혀 갔다는 얘기 들고 고민을 마쳐 이빨이 4개가 빠져버렸대요. 저도 늙은 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쉰둥입니다. 그리고 뭐 지나가면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휴가나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양반이 나오니까 어머니가 좀 쌩쌩하고 건강하신 모양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가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 재판부에서 그걸 호의로 받아줘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사건의 역사적 전환의 중요한 기폭은 정광훈 목사님의 완전 무죄 석방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고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사를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운 문제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유리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야권의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집니다. 야권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광화문 세력에서도 이 시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가라고 난리 법석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요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면하려면 김경재도 사면해 주라. 내 나가겠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이 엉터리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광화문 세력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요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어디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쪽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뭐 때문에 자기가 박근혜 이명박을 위해서 대신 사과를 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웃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야당, 자라나는 야당으로서 힘을 가지려면 김종인이 물러나가야 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꿈을 접고 시장으로 온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는 원죄가 하나 있어요. 아니 왜 50% 지지를 가진 사람이 5%에 양보를 했어? 이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적길래 그렇게 양보했느냐. 이거. 혹시 반기문처럼 갑자기 무슨 압력을 받고 양보한 거 아니냐? 아니면 무슨 바다로 뭔 약속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엊그제 무슨 말씀에서 나는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정치보복을 하면 자기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어야만 보복을 하든 말든 하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의힘도 믿을 수가 없고 안철수 대표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화문 세력의 힘을 가져서 이 시장 선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후보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고 지난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기된 수많은 부정선거 개표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라인을 정해서 그 카운팅하는, 개표 카운팅하는 기계도 전부 조사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수개표로 확인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힘을 가지지 않는 한 선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낙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광화문 광장을 뺏어가버린, 공사한다고 뺏어가버린 문정권의 야비한 공사를 때려치워서 우리에게 광화문 광장을 회복하고 전 국가를 광화문 광장으로 만드는 대국민운동, 민족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은 히틀러 정권하고 레닌 정권을 적당히 짬뽕해가지고 독재 정치를 합니다. 레닌 1912년 2월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0월에 무슨 개각하고 11월에 선거를 했는데 12월에 레닌이 선거한 것이 4분의 1 지지밖에 안 받았어요. 국민의 25% 지지받아가지고 저로 독재를 몇십 년 했습니다.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의 절차를 그대로 가지고 고쳐가지고 2차 대전을 벌이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치 플러스 레닌 독재 같은 그런 스타일이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광화문 세력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명리학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엊그제 탁 TV에 나온 정광훈 목사를 보니까 큰 황소 아니면 거창한 그 호랑이가 쫙 나타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광화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싹 도망을 가대요, 자기가 명상 쪽에서 봐서. 그것이 상징적인 문제로 이 나라의 정원 같은 선지자, 그리고 윤석열 같은 희대의 검찰총장이 있는 게 우리에게는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게 완전 무죄를 선언하는 허선화 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정경심에게 4년을 때린 부장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가버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주사파만 제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서 기독교 믿고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 중도에서 약간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유지식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의 사상의 자유, 창조적인 자유, 예를 들면 진중권 같은 사람이야. 이건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주사파의 앞잡이는 되지 마세요. 그것만 끊으면 이 사회는 좌우가 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이 사회가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 그리고 2022년, 2023년이 되면 세계 10대 경제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북한에게 자유의 바람을 넣어서 북한도 완만한 사회주의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하고 싸움하지 않고 살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일군에 한 줌도 안 되는 주사파한테 밀려가 이렇게 쩔쩔맵니까? 이게 민족적 수치입니다. 민족적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수천만의 사람을 광화문에 동원했고, 지난 또 8월 15일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 전날에 내일 300mm 비 온다고 모든 신문방송이 아우성치는 그 폭우 속에서 수십만 수백만 사람이 광화문에 가득 참으로서 그들은 이 나라에 건전한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무언으로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교도소의 어떤 간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2,500명 여기 수용자 중에서 가장 시시한 혐의로 여기 구속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조그만 희생과 어려움이 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책 야심이 자시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잘 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그리고 이 나라의 중도가 힘을 잡고 주사파 한 줌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들이 살고 싶으면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는 거야. 싸먹을 거 없어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3월 1일까지 온 국민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투쟁하면 반드시 우리가 새 역사를 끌어냈고 새 역사의 지평에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걸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코로나가 걸렸다는 것 때문에 국민한테 그냥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 절대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한때 저도 노영민이라는 사람은 또 으로부터 살인자라는 누명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집회 주동자 저하고 김수열이가. 근데 그 난리 친 사람도 가버리더라고요. 영민한 사람인데 석이 노시여서 영민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새로 유영민이가 왔어요. 영민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고 쓸데없이 주사파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이 나라를 확실하게 고치고 부정부패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편안하게 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